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남자가 점심시간이 되자 몹시 기분이 나빠졌어. 집에서 싸온 도시락에 치즈 샌드위치가 들어있었거든. 남자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 난 치즈 샌드위치가 싫어. 그는 점심으로 날마다 치즈 샌드위치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지겨운지 동료에게 하소연했어. 이 맛없는 치즈 샌드위치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야. 연민심을 느낀 동료가 야채 토마토 샌드위치를 나눠줬지만 남자는 사양하며 불행한 얼굴로 자신의 샌드위치를 먹었어. 다음 날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여니 또 치즈 샌드위치가 들어있었어.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어. 또 치즈 샌드위치라니. 이건 죽기보다 싫어. 그 다음 날도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또 치즈 샌드위치였어. 남자는 이성을 잃을 만큼 화가 났어. 보다 못한 동료가 말했어. 그렇게 매일 고통받을 이유가 뭐야? 치즈 샌드위치가 그토록 싫으면 아내에게 다른 걸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자 남자가 말했어. 무슨 말이야? 난 아내가 없어. 아직 결혼 안 했어. 당황한 동료가 물었어. 그럼 날마다 누가 치즈 샌드위치를 만들지? 내가 만들지. 자, 말해보게. 그대의 치즈 샌드위치는 누가 만드는가? 뚜껑을 열 때마다 안에 들어있는 치즈 샌드위치는 그대 자신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라는 제목의 산문집입니다. 펴낸 곳은 수호서재, 지은이는 류시화입니다. 류시화 작가는 유명한 시인이자 번역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도 그의 시와 번역 도서를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의 글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도, 네팔, 티베트 등지를 오랜 기간 여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영감이 그의 작품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거죠. 그의 글은 간결하고 담백해서 쉽게 읽힙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혼탁했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또 어떤 글은 세상을 좀 안다고 자부했던 저의 오만과 편견을 아주 친절하게 꼬집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글을 가벼우면서도 깊다라고 말하나 봅니다. 이 책은 총 42개의 짧은 에세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마주한 예상치 못한 순간들과 그 순간들을 통해 깨달은 삶의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인데요. 특히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우화들이 곁들여져 있어서요. 더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자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안의 목소리는 자꾸 바뀌거든요. 어떨 때는 이 길이 아니라고 했다가 또 어떨 때는 그대로 밀어붙이라고 하고 그래서 많이 헷갈리죠. 우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중요하대요. 그러면 내 안의 목소리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살짝 웃음 포인트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범상치 않은 저자의 외모와 오버랩이 되면서 조금 더 친근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글쓰기는 고독한 일이지만 미지의 독자가 있음을 믿으면 그 고독이 힘을 얻고 문장이 빛을 발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이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그래서 저자에게 언제든 전화를 걸고 싶게 만드는 그런 책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순간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면서 류시화 작가의 바람이 너무나 공감됩니다. 제가 모르는 누군가도 이 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은 위안과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당신도 누군가를 꽃피어나게 할 수 있다. 변신과 심판 혹은 소송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체코 프라하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인생 초기부터 아웃사이더였다. 그 당시 프라하의 유대인들은 체코어가 아닌 독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체코인으로도 독일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카프카 자신은 종교에 대한 생각의 결이 달라 유대인 공동체에서조차 주변인이었다. 자수성가한 아버지는 카프카에게 자주 분노를 쏟아붓고 아들이 문학 속으로 도피하는 것을 경멸했다. 카프카는 매사에 군림하려 드는 아버지와 많은 갈등을 겪었으며 사회 불안장애와 신경질환에 시달렸다. 한 인간의 내면을 한두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며 무엇이 그의 삶을 뒤흔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카프카는 젊은 시절부터 불안과 절망에 사로잡혀 약혼과 파혼을 반복했을 뿐 평생 누구와도 결혼하지 못했다. 세상 떠나기 1년 전 폐결핵을 앓던 카프카는 요양을 겸해 독일 베를린에서 지냈다. 하루는 베를린 근교의 공원을 산책하다가 어린 소녀를 만났다. 소녀는 벤치에 앉아 슬프게 울면서 망연자실해 있었다. 우리는 왜 우는가? 영혼에 물을 줌으로써 성장하려는 걸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소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소녀와 함께 주위를 살펴봤지만 나무 밑과 풀숲 어디에도 인형은 보이지 않았다. 카프카는 소녀에게 내일 그곳에서 만나 다시 찾아보자고 달랬다. 다음 날도 인형은 발견되지 않았다. 실망해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소녀를 위로하며 카프카는 말했다. 사실 너의 인형은 여행을 떠났어. 소녀가 놀라서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카프카는 말했다. 인형이 너에게 전해달라며 편지를 보냈어. 소녀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소녀의 질문에 카프카가 대답했다. 미안해. 지금은 나에게 없어. 깜빡 잊고 집에 놓고 왔어. 내일 꼭 가지고 올게. 소녀는 눈물을 매단 채 카프카를 바라보았다.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에 카프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소녀와 헤어졌다. 집에 돌아온 카프카는 곧바로 자신의 책상으로 가서 인형 대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백지 위에 몸을 기울인 카프카의 자세는 작품 쓸 때처럼 진지함 그 자체였다. 그는 그 일을 놀라울 만큼 중요하게 받아들였고 여자아이를 결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꾸며낸 이야기지만 진실하게 쓰면 소녀의 상실감을 다른 차원의 상상으로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글을 쓸 때 세상의 모든 작가가 같은 믿음을 마음에 품듯이. 다음 날 카프카가 편지를 들고 공원으로 가자 소녀는 약속대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소녀는 아직 글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카프카가 그 인형의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인형은 자신이 왜 사라졌는지 소녀에게 이유를 말했다. 울지 마. 나는 슬픈 이유로 사라진 것이 아니야. 잠시 지금의 장소를 떠나 새로운 세상을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났어. 그리고 인형은 소녀에게 자신의 모험에 대해 날마다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식으로 둘의 만남은 몇 주 동안 이어졌으며 인형은 카프카라는 작가의 마음을 빌어 자신이 경험하는 나날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해 나갔다. 카프카는 우체부 역할을 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공원으로 가 소녀에게 인형의 편지를 읽어주었다. 편지가 거듭되면서 인형의 자아도 점차 성장해 나갔고 학교에도 다니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다. 며칠 후 소녀는 인형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잊었으며 그 대신 카프카가 들려주는 상상 속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었다. 그 몰입이 그녀의 마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놓았다. 인형의 모험이 담긴 편지들은 카프카에게 문학작품을 쓸 때만큼이나 진정어린 글쓰기 그 자체였다. 아이를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허구의 이야기가 진실한 울림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현실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을 때 소녀의 슬픔은 완전히 치유되었다. 마지막 날 카프카는 마침내 베를린으로 돌아온 인형,
실제로는 카프카가 소녀를 위해 산 마지막 선물을 손에 들고 소녀 앞에 나타났다. 소녀가 놀라며 말했다. 내 인형과 전혀 안 닮았어요. 카프카는 소녀에게 인형이 쓴 또 다른 편지를 건넸다. 내 여행이 나를 변화시켰어. 어린 소녀는 행복하게 새 인형을 껴안고 집으로 데려갔다. 카프카는 인형의 인격으로 소녀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녀가 언젠가는 결혼할 것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알리면서 다음의 말로 이야기를 맺었다. 너도 이해할 거야.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없으면 그때는 마음에서 서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로부터 몇 달 후 카프카는 너무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여러 해가 지나 어른이 된 소녀는 인형 속에서 카프카의 서명이 적힌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모두 언젠가는 사라져버릴지도 몰라. 하지만 그것들은 반드시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돌아올 거야. 이 일화는 세계 문학사에서 인간 존재의 불안한 상황을 가장 깊이 파헤친 열에 들뜬 고독과 과민한 신경을 안고 평생을 산 작가가 보여준 친절의 행위이다. 그것도 병에 시달리던 만년에 한 소녀의 슬픔을 승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쏟아 마법 같은 작품을 만들어냈다. 창작에 몰두하는 것 못지않게 다른 인간과 연결되는 것, 다른 영혼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민족학자이며 정신분석학자인 클라리사 핑콜라 에스테스는 말한다. 우리의 임무는 세상 전체를 한꺼번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부터 손을 뻗어나가는 것이다. 한 영혼이 슬퍼하는 다른 영혼을 돕기 위해 하는 작고 조용한 일은 큰 의미를 갖는다.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넓적다리 뼈. 인류학자 마거린 미드는 인간 본성을 탐구하며 남태평양 사모아 제도, 뉴기니 섬, 발리 등지의 오지 마을들에서 평생을 보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섬 주민들은 대추장이 죽었을 때처럼 닷새 동안 장례식을 거행하며 애도를 표했다. 특히 뉴기니 섬의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머족에 대한 미드의 연구는 인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다. 두 부족은 동일한 섬에 살면서도 성향과 기질이 많이 달랐다. 아라페시족은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반면에 문두구머족은 남자든 여자든 난폭하고 공격적이었다. 미드는 두 부족의 아이 키우는 방식에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아라페시족 엄마들은 아기를 그물 모양의 작은 가방, 자궁 속 경험을 상징하는 그 작은 가방에 넣어 몸 앞으로 안고 다니면서 아기와 계속 접촉하고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아기가 원하면 언제든 젖을 물렸다. 이에 반해 문두구머족은 거칠게 짠 불편한 바구니에 아기를 넣어 이마에 지탱한 끈으로 등 뒤에 매달고 다녔다. 자연히 아기는 엄마의 몸과 분리되어 아무 접촉을 할 수 없었고 엄마의 표정도 볼 수 없었다. 좀 더 큰 아기는 엄마의 길게 딴 머리카락을 붙잡고 등 뒤에 매달려 다녔다. 젖 먹일 때도 아라페시족은 앉아서 아기가 젖꼭지를 잘 물도록 배려하면서 젖 먹는 동안 지속적으로 등을 토닥여 주었다. 문두구머족 엄마들은 서서 한 팔로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다 보니 팔이 아파서 젖 주는 일을 금세 중단하고 다시 바구니에 넣었다. 아라페시족의 평화성과 문두구머족의 폭력성은 바로 접촉의 차이였던 것이다. 미드는 아라페시족의 특이한 현상 한 가지를 더 발견했다. 사냥하다가 다치면 치료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부족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것을 알려 위로를 받는 것이었다. 그렇게 자신의 상처를 말하고 다니는 동안 고통을 잊을 뿐더러 이웃들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자신이 겪는 고통과 비교하며
사회적 치유 효과를 거두었다. 한 사람이 상처 입은 감정을 집단에 표현하고 집단은 그 감정에 호응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 이런 행동 방식을 미드는 아라페시 현상이라고 불렀다. 마거린 미드의 강의에 참석한 적 있는 어느 의사는 다음의 중요한 일화를 전한다. 미드는 한 학생으로부터 문명의 첫 증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 학생은 답변으로 오래된 톡이나 낚싯바늘, 간석기 등의 유물을 기대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미드는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발견한 15,000년 된 뼈가 문명의 증거라고 대답했다. 그 뼈는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인간의 넓적다리 뼈였다. 넓적다리 뼈는 엉덩이와 무릎을 연결하는 인체의 가장 긴 뼈다. 넓적다리 뼈가 부러지면 현대의술이 없는 사회에서는 다시 붙기까지 6주 이상 걸린다. 고대의 야생 환경에서 넓적다리 뼈가 부러지는 부상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위험으로부터 달아날 수 없을 뿐 아니라 강에 가서 물을 마시거나 먹이를 사냥할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배회하는 맹수의 먹잇감이 되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넓적다리 뼈가 다 낫기까지의 긴 기간 동안 부러진 다리로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은 없다. 적자생존 법칙만이 지배하는 곳, 혹은 몸이 약하거나 다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사회에서는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는 넓적다리 뼈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러진 넓적다리가 다시 붙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낙오자의 상처가 낫는 동안 돌봐주었음을 의미한다. 누군가가 자신의 힘든 상황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부상당한 동료의 곁을 지켜주었으며 상처를 동염해주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사냥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음을 말해준다. 이렇듯 자신만의 생존을 도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돕는 행동이 문명의 시작이었다는 것이다. 인류학의 어머니라 불리는 마거린 미드는 우리에게 말하는 듯하다. 초고속 인터넷과 최고 성능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해서 문명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돌도끼로 싸우는 것은 야만이고 핵탄두 미사일로 전쟁을 하는 것이 문명은 아니다. 우리가 오해하듯이 문명인의 증거는 그런 외부의 도구에 있지 않은 듯하다. 고난에 처한 동료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가 역경을 이겨내도록 돕는 것이 문명인의 첫 신호다. 그리고 그 공감과 연민의 근육이 인류 문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었다. 나는 누구의 부러진 넓적다리를 치료해 주었는가? 상처 입은 어떤 영혼의 다리를 공감의 손으로 싸매주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부축했는가? 삶에서 그렇게 한 영역만큼 나는 문명인이며 외면한 영역만큼 야만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대전제로서 사람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한 만큼 문명인이다. 새는 노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래한다. 동화와 현실 중간에서 살아가는 듯한 외국인 친구가 서울에 와서 한 달 남짓 머물렀다. 이틀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일한 후 점심을 먹고 시내를 산책했다. 겨울 끝자락이었지만 기록적인 한파가 연일 이어졌다. 걷는 것을 좋아하는 나도 히말라야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장갑 낀 손으로 귀를 녹였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귀가 빨개졌는데도 연신 감탄하며 하늘 좀 봐. 정말 파란색이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움츠렸던 고개를 빼고 올려다보니 찬 공기 때문인지 독특한 파란색이었다. 목이 긴 나는 추위가 파고들어 얼른 펭귄처럼 움츠렸지만 그 친구는 혹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인사동을 한 바퀴 돌고 조계사 경내를 지나 안국동과 정독도서관 앞들을 거쳐 삼청동과 가회동 쪽으로 긴 순례를 하는 동안 한국의 겨울 하늘이 지닌 아름다운 블루 컬러를
계속 예찬하는 것이었다. 그 친구 덕분에 강렬하게 파랗지도 않고 흐리게 파랗지도 않은 무심하게 우주 공간을 투영하는 듯한 파란색을 자주 볼 수 있었다. 하늘의 아름다움을 자각하는 순간 추위가 훨씬 견딜만해졌다. 하늘에 대한 것은 단편적인 예에 불과하다. 그 친구는 매사에 그런 식으로 모든 일과 사물들 속에서 아름답고 기쁜 요소를 발견했다. 한 번은 버스가 늦게 와서 한참 기다리게 되었는데 미안해서 택시를 타자고 하는 내게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거리에 더 오래 서 있게 돼 기쁘다라고 말해 나를 놀라게 했다. 제주대학교에 일이 있어서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저녁에 올 예정이었는데 폭설로 발이 묶이자 신이 준 선물이라며 좋아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니까. 라고 말하는 동화 속 소녀 같았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하는데도 즐거움이 따랐다. 에고의 주장이나 설득이 불필요했다. 그런 사람은 자주 그리워진다. 말뿐만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 친구가 떠난 후에도 하늘 좀 봐. 정말 파란색이야. 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해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다. 저 파란색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가난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 소설가 엘리너 포터의 명작 폴리아나의 주인공 소녀 폴리애나는 불행한 삶 속에서도 매 순간 다행한 일 찾기를 한다. 11살에 고아가 되어 자신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노처녀 이모 집에 얹혀 살게 된 폴리애나는 매일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 대저택 같은 집에서 좁고 퀴퀴한 다락방이 주어지지만 전망이 좋아서 그림 같은 경치만 봐도 정신 수양이 돼서 다행이라거나 방에 거울이 없어도 주근깨 난 얼굴을 안 봐도 되어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기차역으로 자신을 마중 나와주지 않은 이모에 대해서는 이모와의 만남을 기대하는 일이 좀 더 연장되어서 다행이라고 여긴다. 다행이야는 폴리애나가 불우한 삶을 견디는 만트라이다. 폴리애나는 이것을 기쁨 찾기 놀이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놀이를 함께할 것을 권한다. 아무리 불행한 상황일지라도 기뻐할 무언가를 찾는 놀이다. 그렇게 해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모의 가슴을 녹이고 평생을 병상에 누워 지내야 하는 가난한 부인, 고립감에 빠진 미망인, 가정불화로 이혼 직전까지 이른 부부 등 상처가 있어서 마음이 다친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을 선사한다. 기쁨 찾기 놀이는 억지로 지어낸 자기 위안이 아니라 삶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정신의학자 아들러가 말하듯이 인간은 자극에 반응만 하는 반응자가 아니라 그 자극에 대해 창조적 결정을 하는 행위자이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신도 모르게 방귀를 뀌면 똥을 싸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긍정적인 정신. 단호한 낙관주의는 행복이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고난을 지탱하는 것은 기쁜 일을 발견하는 마음이다. 인도 라자스탄 지역의 샴푸라라는 시골을 여행한 적이 있다. 바나스 강이 흐르는 오지 쪽으로 갔더니 15채 정도의 흙으로 지은 오두막에 나타났다. 지도에 이름조차 없는 마을로 사람들이 우호적이고 다정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본 가장 행복한 여인들이 살고 있었다. 폭 1.2m, 길이 4m의 긴 천으로 된 사리옷을 몸에 두르고 있었는데 독특한 풍습이 있었다. 그녀들은 강으로 나가서 사리를 절반은 몸에 두른 채 절반만 풀어서 물에 빨았다. 그런 다음 그 절반을 몸에 두르고 나머지 절반을 풀어 세탁하는 것이었다. 부끄럽게도 나는 그것이 그 마을 풍습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리옷이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고안해낸 빨래 방법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연신 웃음을 터뜨리고 아열대 새처럼 즐겁게 떠들어서 이방인인 나도 강물에 퍼지는 사리천처럼 행복감에 물이 들었다. 노래 부를 일이 없다고 많은 이들이 말한다. 하지만 시인 마야 안젤루가 말했듯이 새는 해답을 갖고 있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죽으면 더 이상 불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에 나는 동의한다. 긍정적인 감정이 좌뇌에서 간단히 처리되는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은 우뇌에서 훨씬 많은 분석과 사고 과정을 거친다고 뇌신경학자들은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감정보다 불쾌한 감정과 사건을 묘사할 때 더 논리적이고 강한 말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렇게 발달한 우뇌는 부정적인 것을 발견하는 일이 습관이 된다. 그것이 인간 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동화가 필요한 순간이 바로 그때이다. 학자처럼 공부하고 동화의 주인공처럼 살라는 말은 소중한 금원이다. 지금까지 수호 서재에서 펴낸 류시화의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가장 마지막의 내용이 머릿속에 남는다고 해서요. 이 책에 나온 글 중에 가장 마음에 담아두었던 글귀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인생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 길을 잃게 한다. 돌아가는 길투성이의 인생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과 행복한 일은 동시에 일어난다. 플랜 A보다 플랜 B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가 아니라 더 좋다. 플랜 A는 나의 계획이고 플랜 B는 신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